을 맡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코너인 주요 인권 현안 대담 종합 토론 시간입니다. 출연자분들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 전에 저희 기획 의도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너의 기획 의도는 이 광화문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인권과 기본권 관점에서 볼 때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정책이 어떠했는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 2021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이슈되었던 의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평가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좀 봐야 되겠죠. 앞으로 남은 과제를 짚어보면서 새로운 인권 담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좀 짚어보는 자리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관점으로 대담을 해주실 전문가 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여성현실연구소 소장님이신 권김현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법무법인 그리고 그 시사인 기자이시고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저자이신 전혜원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권운동 사랑방 상임 활동가이신 미류 활동가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민변 회원이신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저희가 한 70분 정도 토론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간단히 그냥 직책만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 전혜원 기자님부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간지 시사인에서 경제팀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전혜원이라고 합니다. 2013년에 입사해서 2017년부터 주로 노동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혜원 기자님 검색하니까 어떤 탤런트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동명이인. 아, 예, 예.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좀 책이 신선하고 해서 저희가 사실 그 책을 보고 섭외를 드렸거든요. 예, 이따가 관련 주제 때 좀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김현영 소장님도 셀프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성현실연구소의 권김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자들의 사회라고 하는 신작을 내서 일단 그걸로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주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초점을 두고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권김현영 선생님은 2020년 올해의 양성평등 문화상도 받으시고,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등등 여러 저서를 내셨어요. 이번에 신작 나오신 거 얼마 안 되셨죠? 좀 네, 반응이 일주일 됐습니다. 예, 그래요? 반응이 좀 어때요? 반응은 일주일 됐는데 어쨌든 알라딘의 여성학 젠더 분야에 1위를 했어요, 오늘.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예.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책이 나오기도 전부터 별점 테러를 당하셨다고 하던데요. 출고도 되기 전에 교보문고에서 1점 테러가 3개가 쭉 올라와서 어떻게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안티페미니스트들의 어떤 공작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반성했습니다. 나도 네. 부지런해져야겠다라고. 네, 신작 제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여자들의 사회라는 제목입니다. 예,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루 활동가님도 본인 소개해 주시죠. 예, 마이크 있으면 하나 더 주시죠. 저는 인권운동 사랑방 상임활동가라는 거 말고 소개할 게 별로 없고요. 지금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루님께서는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도 계셨고요. 세월호 그리고 지금은 차별금지법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우리 사회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해온 인권 옹호자라고 소개글이 딱 있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인권활동가들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해서요. 그중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네, 제가 몸을 쓰는 건 좋아하는데 몸을 남한테 바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 요새 언론인이 되셔가지고 라디오만 틀면 나오고 TV만 틀면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 소개 셀프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은 민변에서 그 사무차장도 하셨고요, 상근도 하셨고, 또 지금도 언론연대 팀장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기대를 하겠고요. 지금 그 개혁입법 특위 부위원장이시잖아요. 예, 아까 계셨는데요. 그 올해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제도가 있으시다면 국회에 대해서 하나만 꼽으면 뭘까요? 네, 역시 공익을 늘 고민하시는군요. 예, 저는 개인적인 관심사인 정치제도 관련한 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 순서는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전 미팅을 좀 가졌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 예기치 못한 재난, 그 속에 우리의 인권 문제라는 것을 큰 화두로 해서 이 재난의 시대를 자신의 인권을 희생하면서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한번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재난의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 자신의 목조차도 없는 분들은 누구인가를 한번 보고 재난을 이유로 물러난 인권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난의 시대 이후에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인권은 무엇인가, 이런 순서로 쭉 한번 대담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난의 시대를 온몸으로 떠받치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가 됐어요. 이제 5년째가 됐는데 특히 올 한해 코로나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시기가 보니까 2019년 12월이더라고요. 처음으로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보고가 된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만으로 공교롭게도 2년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몰을 하면서 그야말로 동굴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의 온몸으로 이 코로나 재난 시대를 떠받치고 있지만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분들, 그들의 인권은 어떤 상황이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권기면영 선생님, 누가 지금 이 시기를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이 한국의 방역 최전선에서 활동하셨던 보건의료 영역에서 이제 돌봄 노동자들이 정말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떠받쳤던,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들의 위험과 과잉 노동을 다 이제 떠받쳤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간호사분들이 갖고 있는 노동 환경 같은 경우는 워낙 또 한국이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가장 1인당 환자 수가, 병상 수가 많다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이 조건들이 더 나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방호복 같은 것들을 입으면서 개인적으로 감염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관련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다시 공공병원이 5%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한 80% 정도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이제 공적인 돌봄 노동과 관련되는 필수 노동자의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휴게 시간이라든지 교대 근무의 어떤 보장이라든지 뭐 어떤 대체 근무 수당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정말 형편없었던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이제 올해 9월 달에 파업을 준비했다가 정부가 그제서야 조금 양보를 해서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사적 영역에서도 돌봄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을 대부분 여성들이 좀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시간 동안에 지난 2년간의 육아휴직 돌봄, 가족 돌봄 휴가를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성이 3배 이상 많았고, 그리고 남성들은 주당 돌봄 시간이 10분 이내, 라면 여성들은 2시간, 이런 식의 이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재택근무로 인해서 평균 노동 시간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 한 2시간 정도 줄었는데
사실 돌봄과 관련해서 쓰는 시간은 1.8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6.7시간으로 굉장히 사실 큰 차이가 드러나게 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모두 멈추고 그리고 우리를 잠깐 안전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돌봄 노동 영역에 케어 버든이라고 하죠. 여성이 이것을 젠더화된 케어 버든을 떠받치고 있었다라고 분석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보건의료 노동자분들의 그러한 희생, 뭐 그런 부분들, 과도한 노동 그런 부분들은 많이 주목이 비교적 됐던 것 같은데요. 권기면영 소장님 방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재택이 늘어나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집에서 누군가가 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건데 그게 누구였는가라는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통계상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사실은 여성들이 이렇게 일을 쉬게 되면 승급에서 불이익이 되고 이제 계속해서 아마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그분들 개인의 몫으로 다 돌아가는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여성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아마 큰 변동을 이후에 가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사실 코로나 1년 차 때 여성 노동자들 한 20%가 일시 휴직이라고 하는 상태로 이제 고용 통계가 나온 바가 있고요. 자영업자 중에서도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이제 사실 여성들이 1인 자영업자로 있는 영역에서 훨씬 더 이제 폭력에 취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형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 폐업 같은 조치들이 많이 되게 되면서 여성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빈곤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과 다 다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혜원 기자님. 특히 지금 이 재난의 시기를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다라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의 인권을 좀 주목하십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플랫폼 노동자라고 불리는 분들의 인권을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했던 게 두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음식 배달하고 물건 배송이잖아요. 여기서 음식 배달은 거의 전부 이고요. 그리고 물건 배송하시는 분들 중에도 상당수가 플랫폼 노동자에 해당을 하는데 이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실은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요기요 같은 데서 주문을 하면 보통 이제 그 업체에 소속된 라이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고 대다수는 이제 길 가다 보시면 뭐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이런 아니면 무슨 콜 이런 배달 대행 업체 소속입니다. 근데 이게 뭐 그런 주문 업체 소속이든 배달 대행 업체 소속이든 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이 개인 사업자로서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반적인 노동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고 다만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서 산재보험 정도만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별로 가입한 사람도 많지도 않고 뭐 가입을 해도 이제 일반 노동자는 사업주가 100%를 보험료를 내주는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이제 50%는 본인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헌법 소원도 청구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 이제 배송 시키는 분도 많이 늘었잖아요. 이제 그 쿠팡 배송을 이제 쿠팡맨, 이제 쿠팡에 직접 고용된 분들이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자기 차량으로 해서 건당 수수료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 쿠팡 플렉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또 플랫폼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택배 기사는 그 특고로서 산재가 되는데 이분들은 또 쿠팡은 자기 회사가 이제 물건을 사서 배송하는 형태다 보니까 법적으로 택배가 아니라고 해서 이 산재보험 자체가 이거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택배 일을 하는데도 여기는 산재보험도 되지 않고 이게 특별히 뭐 사회적 이슈도 되지 않는 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택배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도 되나요? 예. 그 택배기사 과로사가 이제 작년 16명, 뭐 올해 5명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올해 2차례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송 전 단계 분류 작업이 이제 원청 책임이다 이렇게 좀 네. 확인을 했는데 그러나 아직 이 비용을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누가 분담할지 좀 정리가 좀 덜 된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래도 이제 올해 6월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 CJ 대한통운
그 택배 기사들의 노조법상 사용자다라고 좀 인정한 판정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나왔습니다. 물론 뭐 사측이 여기에 다시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했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진전도 있지만 너무 사실 더딘 것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책임지는 분들의 인권 상황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네,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사실 하루라도 요즘에는 음식 배달이나 아니면 물건 배송을 시키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나가서 먹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고 어린아이가 있거나 노약자분이 집에 계신 경우에 더더욱 그렇고. 근데 이 플랫폼 노동자 문제는 사실 아주 세상에 없던 일은 아닌데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도가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올 한 해로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제도적으로 꼭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분의 이제 간단한 그 내용 발제 겸 문제 의식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재난의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은 누군가? 지금 떠받쳐 주신 분들은 그래도 언론에서 어느 정도 보도가 됐던 것 같아요. 보건 노동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 배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보도는 되고 있는데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아예 자신의 목도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인가 한번 여쭤볼게요. 미르활동가님. 네. 예, 소외됐다고 예.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또 다르게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면 숨겨짐으로써 이 세계를 떠받치고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나보다 먼저 배제될 수 있다라는 것의 증명으로서 이 사회에 등장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공공병원에서 쫓겨나야 했던 분들이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뭐 홈리스, 에이즈 감염인 이런 분들이 긴급 병상이 필요할 때 대책 없이 쫓겨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를테면은 위험하면 언제든지 가둘 수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로 등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왔던 청도대남병원 이후로 시설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지만 아무 근거 없는 이 선제적 코호트 정책이라는 것까지 지자체에서 시행할 정도로 아예 시설에 사람들을 가두는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홈리스 분들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급식소들이 많이 닫혔어요. 밥을 먹을 공간이 없어진 거죠. 근데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제 뒀던 건데 작년 겨울에는 오히려 응급 잠자리를 만들어서 여기 와서 자라고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 감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건 안 되는데 여기 와서 갇혀 있는 건 괜찮다. 근데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거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렇게 누군가가 배제되고 있는 것들을 많은 시민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아마도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차별 인식조사에서 나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응답이 이제 훨씬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어떤 방역 정책의 성공에 허상을 만드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겠으나 실제로 이 재난을 함께 겪는 어떤 공동체라는 이 가치 혹은 이제 어떤 그런 감각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재난에 대응하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어떤 조사를 보니까 홈리스 분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그 설문조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시설 내에 있는 사람들, 특히 뭐 수용자 같은 분들의 경우도 대책 없이 지금 본인이 어떠한 형사 책임을 진다는 것과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도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건데 대책 없이 구금되어 있고 안에서의 상황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외되었다, 본인의 몫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르활동가님이 짚어주셨고요. 김준우 변호사님.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불평등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등하거나 뭐 이제 뭐 몇 대 선진국이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짜여진 정책들이 있는데 아까 미르활동가님께서 뭐 홈리스 얘기해 주셨지만 뭐 예를 들면 쪽방촌에 가면 화장실도 공동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게
시당초 불가능한 조건들, 뭐 콜센터 직원분들이 집단 감염됐던 현실들, 뭐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감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이제 한 사람이 자신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원래도 누리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가 실천 불가능한 분들이 일단 좀 상당히 이제 뭔가 더 위험에 노출됐다는 걸 좀 짚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완전히 양성 판정을 받거나 뭔가 폐업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폐업을 향해 가고 있고 폭력의 노출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정책의 가장자리에 있으면서 절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도 부채가 좀 심했는데 몇 개월 이제 영업을 제대로 못하면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 아직 망한 것은 아니나 이대로 가면 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 가계부채는 자영업자들의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으로서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그 모든 예대마진은 금융권에서 다 향유를 하면서 불평등의 수혜층이 또 한편으로 분명하게 존재하는 상황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와서 손실보상을 했는데 해주는데 이제 올해 7월부터 이제 실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망한 분들은 사실 어디서도 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다거나,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정책 집행이 늦어지면서 그 와중에 생겨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어렵고, 뭐 이분들이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책은 파산했다면 빨리 뭐 구제해 줄게, 아니면 아프다면 치료해 줄게지만 그를 향해 가는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아니면 그 불평등을 감수하라고 정책이 실질적으로 묵시적으로 이제 내몰았던 것이고, 그 와중에 그러면 누군가는 또 수혜를, 아까 금융권을 얘기를 든 것처럼 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 부분들이 원래 기존에 있던 불평등이 명백하게 조금 더 노출되는 과정, 이게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에서 대응하는 각종 정책의 미진함들이 좀 드러난 장면들, 폭력의 민낯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을 들어봤습니다. 이 재난의 시대를 온몸으로 떠받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 소외된 사람들, 이 재난의 시대에 소외된 분들이 누구인가 또 살펴봤어요.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재난의 시대에 물러난 인권들의 문제점을 한번 토론을 해볼 겁니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본인들 말씀을 좀 해주시고 답변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난의 시대에 물러난 인권을 짚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권을 따내온 그 과정은 굉장히 지난했죠. 뭐 신분제 폐지라든지 선거권을 획득했다든지, 아니면은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라든지, 위험하지 않을 권리라든지, 우리는 이거를 차근차근 한 걸음씩 다시는 뒤로 가지 않을 만큼 획득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고 사람들의 생명권이 위협받는다라고 하니까 너무 어이없이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획득해 왔던 사회권, 어떠한 자유권적인 것들이, 인권이라는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방역이 감시로서 해결된 사회 관련해서 미르활동가님 특히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뭔가 많이 쌓아왔던 것들이 이제 무너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제 한국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는 감각이 정말 취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이 아무 의심 없이 이제 유지되는 나라다 보니까. 근데 정부가 정확히 그 지점에서 이제 K방역이라는 시스템 을 만들면서 실제로 이렇게 방역의 기조가 이 3T라고 하는 검사, 추적, 치료. 근데 치료는 지금 이렇게 드러나듯이 2년이 지나도록 사실은 제대로 의미 있는 치료 시스템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검사와 추적에 의존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제 감염인이 누군지를 찾아내겠다 라는 게 이제 주요한 기조가 되다 보니까 개개인들을 식별하는 게 너무 중요해지고, 그래서 휴대폰 위치 추적이라든지 뭔가 각종 금융 정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이제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고, 더불어서 이제 식별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집단으로 불러내는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이태원에서 이렇게 한 클럽을 중심으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 전국의 성소수자들이 갑자기 호명되어야 했던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제 올해 3월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외국인 그 강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 강제검사 행정명령 사실은 이제 차별이라고 판단되고서도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서울시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서울시 이 행정명령권이 쟁점이 됐는데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1인 프리랜서 외국인 노동자 검사 왜 받아야 됩니까? 행정명령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을 정도였어요. 이건 진짜 차별이고 이걸 떠나서 그냥 코로나에 대해서 아무 이제 너무 부끄러운 건데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그 검사 만능주의, 그러니까 검사를 통해서 너가 무해한 존재라는 거를 확인시켜 줄 때 우리의 이 어떤 정책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한편으로 강화되는가 하면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매우 낭비적인 검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계속 어쨌든 이 잠재적 감염인 범죄자화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감염이 된 사람들은 남을 위할 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전파시키고 이런 현상들을 계속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법 처리 대상이 된 분들도 많고, 근데 실제로는 정말 뭐 고의로 이렇게 전파시키기 위해서 격리를 위반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든 이런 시스템이 이제 K 방역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초기에 사실 그 몇 명 발생 안 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정말 그 감염자 수가 확진자 수가 적었어요. 지금 5천 명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 100명 안 넘어가던 시절에는 정말 한 번 확진자로 밝혀지면 그분의 모든 동선이 전국에 다 발표가 됐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초기여서 그랬지만 그 본인의 정보에 대한 인권 지수가 그냥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필요한 만큼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어제 몇천 명씩 매일 몇만 명씩 확진자가 나고 있는데 손흥민의 축구에 열광하고 있는 영국 축구장을 보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감각이 한편으로 들 때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과도한 것인가 아니면 저들이 생명 존중 사상이 없는 것인가 약간 혼란스러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업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정책적으로나 뭐 그런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새로운 선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캐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택하는 방식이 약간 구례의 관념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재생산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문화 관광은 일단 지우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집회는 그만해. 뭐 이렇게 하는데 종교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좀 관대하고 뭐 이제 약간 이런 관념들이 사실 옛 것을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무의식이 그대로 소환되는 방식으로 정책들이 되게 짜진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 아까 뭐 홈리스 얘기도 했는데 뭐 홈리스 분들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주소지가 이제 홈리스는 대부분 서울이 집중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진주에 있다. 근데 진주에 있는 지역 화폐로 주면 지역 화폐를 어떻게 씁니까?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핸드폰도 없고 신용불량자도 많아서 카드나 이런 뭐 휴대폰 접근성도 없는데 여전히 펜 떼고, 이게 이제 뭐 사회적 기본권이든 생존권적 기본권이든 뭐 어떤 권리든 간에 그런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에 있던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불평등의 형세가 그대로 투영되는 방식으로 정책이 되게 짜여진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렇다면 사회운동이 그것에 대한 명백한 답을 갖고 있냐, 저는 그렇다고 단언컨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계속 이걸 우리 스스로 회피해왔던 게 작년부터 이게 3개월이면 6개월이면 또 다시 3개월이면 이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유예시키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앞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뭐 권인
김영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계속 그냥 희생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뭐 계속 이제 좀 있으면 끝나겠지라는 방식으로 해서 구조적 변환을 회피하고 그냥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적당히 절충해서 땜질식으로 이걸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정도의 조합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 변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을 못 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뭐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뭔가 정부를 탓한다거나 뭐 당국자들의 꼼꼼함이나 세심함을 탓하는 문제를 초과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인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외치는 걸 넘어서 뭔가 좀 적정한 정책 조합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구나 우리가라는 것에 대한 사실 저는 좀 반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특히 위드 코로나가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11월부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다 좀 해금이 됐었어요. 이게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80%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위드 코로나 중지가 됐습니다. 특히 집회 시위 자유 관련해서가 없는데요. 10원 정부 방역 지침 보니까 영화관 하거나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서 여의도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장소를 여의도 공원으로 빌리려고 했어요. 여기가 야외 공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원 제한 지침을 안 받는데 집회 신고와 무관하게 이제 장소 사용 신청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뭐 자세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이제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른 행사를 할 때는 이 인원 기준이 사적 모임이 아니에요. 근데 집회는 이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99인이랑 499인 걸리는데, 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설립 목적이 차별금지법 제정인데 농성은 그럼 이게 설립 목적이라는 이런 기준이 되게 허상이라는 거를 저는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집회 시위가 한국 사회에서 매우 불온한 것으로 오랜 기간 여겨져 왔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집회 시위를 곱게 보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시선을 해소하는 역할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도 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준우 변호사님께서는 이 코로나와 관련된 사회운동의 대응에 이제 많이 반성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김준우 변호사님만큼 반성을 하진 않는 것 같고요. 솔직히 제가 반성하는 건 정부와 더 싸우지 못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자유라는 게 네 맘대로 돌아다니고 싶은 대로 뭐 숨기고 싶은 대로 막 맘대로 해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재난의 시간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거리 두기를 위해서는 거리를 둘 수 있는 조건이 필요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지 않기 위해선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자유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재난대책에서 매우 중요했고, 집회 시위의 자유 마찬가지로 집회 시위 해라, 신경 안 쓴다, 이게 아니라 집회 시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이 과정을 정부가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집회 시위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못해 저는 좀 사실 비겁하다고 보는 게 있습니다. 집회로 만들어진 정부인데 이 집회 시위의 기본적 권리에 잠시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지금도 그 상업적인 기업의 핵심적인 행사랄까요? 업무는 다 허용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 실내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여도 그 상업 기업의 핵심적인 업무라는 이유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일부 집회 시위자들의 일탈적인 행동도 있었어요. 초기에 뭐 작년에 광복절 집회 때 일부 그 보수단체 집회에서 신고 규모의 50배가 넘는 인원이 모여서 음식도 나눠 먹고, 그리고 뭐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집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사실은 뭐 실외 공간에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까지 원천봉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선거 지금 처리돼서 가는 데마다 구름대처럼 지지자들을 몰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럼 그거는 집회 시위가 아닌가?
그거랑 집회 시위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정보 분야 인권 관련해서 또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권김현영 소장님께서 조금 보셨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성착취물 관련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경찰청의 국수본이 지난 8개월 동안 성착취물, 그러니까 몰래카메라 같은 거죠. 아니면 이 성착취물을 찍었다든가 이런 것을 원치 않는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통시키고 소지한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검거를 했는데 1,600명 정도 중에서 20대가 가장 많고 30% 정도, 10대가 29% 거의 비등비등하게 두 연배를 합치면 60% 이상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안겨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제안을 받아요. 그런데 영상 통화를 하려면 앱을 깔아야 돼. 그 앱을 깔라고 해서 그 앱을 이제 다운을 받으면 그 다운받은 앱을 통해서 이 휴대폰에 있는 정보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건너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정보를 가지고 너가 지금 나하고 나눴던 어떤 성적 대화라든지 혹은 어떤 식의 이제 부모 몰래 하고 있었던 어떤 식의 은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부모에게 밝히겠다 혹은 너 친구들한테 알리겠다 이제 이런 식의 협박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위기의식이 굉장히 낮은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청소년 보호주의가 결국은 청소년들을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지 못한 결과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었던 조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 아무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저는 퍼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성폭력 문제는 팬데믹 안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그러니까 사실 팬데믹이라는 조건이 더 확산시키기도 했지만 팬데믹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조건으로는 아마 변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그래서 사실 디지털 성폭력 관련된 문제는 그냥 단지 몇 명의 예외적인 일탈적 범죄자의 문제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떤 윤리를 지금 공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재점검하고 어떤 걸 중심으로 권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으로까지 고민해야 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사실 이 디지털 성범죄 부분이 특히나 이렇게 10대, 20대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충격적이고요. 특히 10대가 29%, 그 지금 1,600명 정도를 성착취물 만들고 또 소지하고 또 반포한 사람들을 잡아들였더니 그 중에서 29%가 10대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10대가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라서 또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또 더 우려스럽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는 범죄를 접한 적이 있는데 그 소지하고 있는 영상들을 보니까 정말 전 세계 여성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도 성착취물을 만약에 만들어지면 피해자가 되면 세계로 다 그 영상이 퍼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문제고 누가 잘못을 해서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정말 깜깜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AI 최근에 이제 올해에 이루다 챗봇 인공 사람들이 그것을 흑백을 바꿔서 올렸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그 주요 부분으로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의 알고리즘 자체가 흑인을 차별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증거 아니냐라고 해서 트위터가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한 일도 있었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기업이나 이런 시스템에 항의를 하면 그거는 AI가 이렇게 하는 거라서 우리도 관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곤 하는데 사실 AI의 기초적인 자료도 사실은 사람이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AI에 설정할 때 기초 자료를 설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이나 기준 또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마지막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고용 형태 불평등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전혜원 기자님, 지금 책 쓰시고 또 고용 형태 부분에서 고용에 관련된 기사 계속 쓰시면서 고민을 해 오셨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어떤 부분을 좀 우려스럽게 많이 보셨어요?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우려스럽게 봤는데요. 먼저 우선 지금 이제 노동법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좀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이 화두가 되었잖아요. 그런 프리랜서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를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고용보험법도 개정이 됐는데 이게 정작 적용 대상이 그 기존의 특수고용 노동자 그 산재보험 적용받던 14개 직종 중심으로만 굉장히 협소하게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정말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 거의 600만 명이나 되는 이분들은 사실상 거의 아직까지도 방치가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물론 뭐 고용지원금 여러 가지 들어갔었습니다만 일단은 일시적인 상황이고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전속성이라고 해서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뭐 월 몇십 시간 이상 일을 해야만 보호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배민커넥트 같은 경우는 그냥 몇 시간 일하든 산재보험 가입을 기업이 시키는데 이제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전속성을 따져서 또 월 몇십 시간 이상 해야만 그게 가입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속성을 폐지한다고 지금도 말은 하고 있지만 집권 말기가 되도록 사실은 폐지하지 못한 것을 보면 조금 너무 더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 처음에 들었고요. 전속성이라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특수고용 근로 종사자들을 이번 정부 들어서 보호하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안전교육이나 산안법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라고 했는데 그 특고 노동자들이 전속성을 가져야만 그러한 산안법에 적용을 받는 거 그런 기준인가요? 예, 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 어느 정도는 종속돼 있다. 그런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 월 몇 시간 혹은 뭐 월 얼마 이상을 벌어야 거기서 벌어야 그래도 주로 거기서 네가 일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뭐 산재보험을 그나마 해주는 약간 그런. 그러면 그 시간까지 네. 일하기 전까지는 보호가 안 되고 네네네. 또 일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일하시는 분도 있을 그렇죠. 텐데 그러면 근데- 또 해당이 안 되고 그런 네. 건가요? 근데 배민커넥트 같은 경우는 또 기업이 해주고 있는데 네. 쿠팡이츠는 여전히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그런 게 폐지가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ILO 비준 관련해서 이제 올해 4월에 정부가 결국 비준 절차를 마무리를 했는데 결사의 자유 2개 협약, 강제노동 1개 협약 이렇게 3개 기본 협약을 비준을 했습니다. 그 105호 같은 경우는 뭐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국가보안법 때문에 미뤘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노조법 개정도 했지만 이 정규조 법외노조 관련해서 너무 좀 대응이 늦지 않았나라는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노조법에서 그 근로자가 아닌 자는 그 노조를 만들 수 없는 그 조항을 그대로 남겨뒀다는 점에서 이게 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이 진짜로 유의미하게 노조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변화로까지 이게 ILO 비준이 이어졌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CJ 대한통운이나 뭐 카카오 대리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사용자들은 우리 노동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맘스터치라는 프랜차이즈에서 또 전주단체 활동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뭐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네, 그 일이 치킨 벌어졌잖아요. 프랜차이즈죠. 맘스터치. 예, 뭐 예. 싸이버거 이런 게 유명하다고 예. 하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랜차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가맹점주 같은 경우는 10년 지나면 아무런 계약의 보호를 못 받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일이 지난번에 피자의 땅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있어서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이제 단체 교섭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그 여당이 여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하고 공공부문 정규직화 외에는 사실은 별달리 그렇게 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민간 부문 비정규직 관련해서 뭐 사용사유 제한 같은 여러 가지 공약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를 의미 있게 추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 정규직화만 붕 떠가지고 굉장히 반발을 키웠고 이 과정에서 뭐 톨게이트 수납원들이나 뭐 인천공항 보안 검색 요원들이 굉장히 날것의 어떤 혐오에 노출되는 그런 네, 장면들이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인권 관점에서도 좀 비판의 여지가 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도로공사는 수납원들 점거 시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1억 원까지 청구했는데 아직도 취하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인천공항 이제 직접 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분들 뭐 부당해고 판정도 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좀 극단의 갈등이 좀 많이 치달았던 네, 그런 5년이 아니었나 네, 그런 점에서 또 인권 차원에서도 좀 돌아볼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혜원 기자님께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동, 고용 불평등 관련해서는 최저임금하고 공공부문 정규직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제 실행을 한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지금 특수형태 근로동사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분들의 노동 문제에는 아직도 그렇게까지 전속성을 갖출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뭐 한 달에 뭐 97시간 이상 근로를 하든지 뭐 그 사업장에서 뭐 120만 원, 140만 원 이상 무조건 벌어야 산안법에 그 사용자의 의무를 진다 이런 식으로 비현실적으로 규정된 부분 또 두 번째로 맘스터치도 그렇고 여러 피자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가맹점주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 뭐 형사 고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명예훼손으로 건다든가 계약 해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두 가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부분 그리고 가맹점주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제한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김준우 변호사님, 근데 가맹사업법에 보면 이 단체 행동할 때 불이익 주면 과징금 부과하게 돼 있던데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맹점주분들이 단체 행동하면은 막 계약 해지하고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이런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야 우리 조순진 총장님께서 일찍이 오랫동안 얘기하셨듯이 그 을들 그러니까 노동법 말고 아까 이제 플랫폼 노동에서 노동자 아닌 자들의 권리를 얘기했는데 이제 노동자나 근로자 특수 고용직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어떤 소상공인들이나 을들의 권리와 그들의 어떤 단체성을 보장하는 법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사실상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공통된 요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방적으로 뭐 사실 코로나 시기에 뭐 요즘 온라인이 강화되다 보니까 급격히 뭐 오프라인 매장을 그냥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뭐 철수를 한다든가 일방적으로 통제를 한다든가 뭐 SSM 같은 슈퍼들에서 그 수수료 코너로 사용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손실보상 대상도 거의 대부분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을 바로 이제 또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실 입법대안인 민변에서도 뭐 많이 이야기는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동안 쌓아놓고 하지 못했던 개혁 과제들이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결국은 왜 이게 되지 않아서 문제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사실은 가맹점주분들도 너무 힘들고 또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지금 정부에서 공약으로 걸었던 곳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 가맹점주분들은 100년 전에 노동조합 만들던 분들하고 같은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말은 사실 노동자나 마찬가지인데 본사에서 정해주는 대로 근로하고 임금 받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너네는 사장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단체 행동권을 행사를 하면은 막 고소당하고 이런 일이 이어지고 있어서 100년 전에 노동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지금 가맹점주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존에는 가맹사업법으로 주로 접근을 해왔다면 역시나 노동법적인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과징금의 제재가 아니라 진짜 그 단체 교섭 거부하면 어떤 심각한 그런 형사처벌 받잖아요. 사실은 노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이제 그런 식의 좀 노조로서의 권리, 사실 ILO도 거의 그런 자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재난의 시대라는 화두를 가지고 재난의 시대를 떠받쳐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재난의 시대에 소외된 자들, 목 없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재난을 이유로 물러난 인권들, 정보 인권을 비롯해서 집회 시위의 자유, 그리고 노동 인권,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문제까지 짚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난의 시대 이후를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올 한 해의 현안을 대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제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본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미리 좀 준비를 부탁드린 게 있죠. 그 문재인 정부 5년을 한 문장으로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정치를 할 걸 판결을 한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를 할 걸 판결을 정치할 일을 판결로 한 정부. 네, 그래서 사법부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나 뭐 낙태 문제는 다 헌법재판소에 결과적으로 맡긴 셈이고요. 모든 것을 절충설에 따라서 해결하는 엉거주춤한 스탠스가 굉장히 많았다는 면에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절충설로. 네, 그래서 사법부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 그런 정부였다라고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역시 언론인답게 아주 압축적으로 이거는 어디 제가 써먹고 싶네요. 이게 무슨 전권이 있으시지 않다면 제가 판결로 한 정부 대통령의 이제 그 분하고도 연결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이 순서대로 하면 될까요? 저는 그 뜸들이다가 밥 다 시킨 정부. 밴들이 다 시킨 정부? 뜸들이다가 아. 밥을 다 시킨 정부. 뜸들이다가 시켜버린 정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들의 어떤 열망으로 피어올린 열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바꾸면서 다 식은 밥을 만들어 버렸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도 되게 요란했지만 사실은 자회사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식은 밥밖에 남겨주지 않은 정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또 차별금지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정권 초기에는 나중에 뭐 사회적 합의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야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뭐 이렇게 조용히 준비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 예측하는 분들이 저는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와서 보면 차별금지법 같은 밥은 지을 생각이 없었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좀 보이고요. 그런 거랑 비교할 때 어쨌든 자기들 먹을 밥은 잘 지었다 따로. 그게 부동산 문제나 이런 데서도 좀 확인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좀 가장 안타깝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거는 그러니까 뭐 계속 이 비유를 쓰자면 밥질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저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방역 전문가들도 말하는 거죠. 시민 참여가 이런 팬데믹 극복에 매우 다가 결국 사회를 망가뜨린 정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식의 저는 움직임들이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 아주 엉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되게 중요한 활력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재난 시기가 있기도 했지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도입되지 않은 전 정책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제안을 하면 수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다 효용 가치가 없거나 실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했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 그것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냐까지 뒷심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을 계속 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로 민감한 이슈는 사회적 합의 뒤에 숨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정부가 사회를 망가뜨린 정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굉장히 신랄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 뒤에 숨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보여요. 망가뜨린 정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연자분들께 물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 기자님 계속 점점 이제 점점 표정이 부담스러워지시는 것 같아요. 저기서부터 할 걸 그랬어요. 예, 정 기자님 어떠세요? 근데 뭐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태산 명동 서일필 정부라고 태산을 울려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움직였는데 나타난 것은 쥐 한 마리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태산 명동 서일필 정부. 태산 영동 명동 서일필. 명동 서일필. 예. 네, 뭐 어떤 분이 이제 쓰신 표현을 빌려왔는데 네네.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노동 존중 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뭐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시간도 정상화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추진을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 올리면서 산입 범위를 정리하지 말았어야 된다거나 혹은 뭐 공공부문 정규직화해서 자회사를 아예 안 했어야 된다거나 이렇게까지는 생각은 하진 않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후폭풍 내지 부작용 혹은 같이 가야 됐어야 되는 조치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추진했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 올릴 때 주휴수당 문제는 그럼 계속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노동시간 정상화할 때 뭐 일종의 탄력 근로제스러운 유연화를 그때 하든지 뭐 나중에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할 때도 그러면 민간 부문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좀 너무 안이하게 좀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굉장히 과감했어야 됐던 순간들 예컨대 재난 국면에서 손실보상 같은 것들은 굉장히 과감하게 갔어야 되고 전국민 고용보험도 확 이렇게 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전반적으로 좀 자신이 없어진 거 아닌가. 물론 저는 뭐 문재인 정부가 보수 정부라거나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이제 김용균법이나 굉장히 좀 진전이 있었던 부분도 분명하고 선의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너무 치밀하지 못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현안대담을 쭉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네 분의 문재인 정부 한 줄 평까지 들어보니까 그렇게 모두 다 평가를 우리가 뭐 이걸 미리 짠 것도 아닌데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단은 명확했던 정부이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추진력과 리더십이 부족했던 또는 없었던 정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5시 10분까지 저희가 예정돼 있어서 10분 정도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으로 주목해야 될 뭐 인권이라든지 주목해야 될 관점 부분을 의견을 좀 한 번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분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원래 한 2년 간다, 3년 간다 했는데 벌써 2년 됐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이제 끝난다면 아니면 뭐 당장 내년이죠. 내년에 2022년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더 주목해야 될 인권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정 기자님 뭐 예. 이제 이번에 먼저 말씀하시려고. 마지막이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어쨌든 네, 저는 중소기업 그리고 노인을 키워드로 좀 꼽고 싶은데요. 사실 플랫폼 노동자나 자영업자 혹은 청년 문제는 그래도 언론에서 좀 주목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이제 노인 빈곤 문제는 여전히 좀 정책 대상에서 소외돼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5인 미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이 아직도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은 또 고용보험 가입도 안 되고 그리고 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이런 문제도 여전히 굉장히 방치돼 있는 식으로 좀 차별이 많은 것 같아서요. 예, 두 문제가 좀 앞으로 더 주목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도 마지막으로 안 하기 위해서 얼른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가 주목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난 경제 위기 두 번의 경제 위기 있고 난 다음에 지표들을 보면 초기에 한 1, 2년 정도에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지표는 우울증 지표가 쭉 올라가고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3, 4년쯤 지나고 나면 유흥업소가 폭발을 해요. 성산업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어떤 여성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에 대한 경험들을 좀 염두에 두고 사회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2년 차가 되면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누구와 함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폭력을 인지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은가 사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순서대로 미루님. 네. 예. 저는 그 뭐 어떤 영역이나 이런 것보다 사실은 인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매번 확인하게 되는 건 이 인권의 상호 의존성이나 상호 불가분성, 어떤 특정 영역의 인권이 구분되어서 그 영역만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많이 느끼곤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정말 인권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해야 하는 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를테면 저는 사실 차별금지법을 흔히 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자유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유의 조건을 어떻게 사회가 만들어줄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그러니까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권리의 반대급부처럼 이야기했던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시 꺼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임이 어떤 자유의 전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자유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내가 아플 때 남까지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쉬겠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 그렇게 요구했을 때 실제로 쉴 수 있는 조건.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좀 사회의 공통 과제로 삼고 그런 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좀 인권의 언어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저는 뭐랄까 이제 앞에 그 두 전혜원 기자님과 권균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주목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과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일과 노동이 무엇이냐를 다시 써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경로가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옆에 계신 분만큼 선생님만큼 이제 알지는 못하겠지만 페미니즘은 어쨌든 세상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철학을 쌓아온 것이 페미니즘이라는 점에서 저는 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권을 이 페미니즘의 언어에 기대서 다시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준호 변호사님. 저는 좀 여러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비판을 많이 했지만 이제 보이지 않게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그렇게 주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됐습니다. 아무도 감동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 8세까지 연장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연금이 기초연금이 더 인상됐어요.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감소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보이지 않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든 예산이 들어가면 생존권적 기본권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우리가 뭐 문재인 케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당히 많은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타 국가에 비교해서 훨씬 더 괜찮은 그래도 보건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구나라는 물론 이제 그 안에 가려져 있는 헌신과 뭐 그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기본적 인권 혹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사람에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정책 비전이나 필요들이 여전히 있지 않나. 뭐 운동론적으로 뭐 20세기 뭐 유럽 복지국가가 뭐 정치적으로 파산했네 안 했네 이런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여전히 그렇게 가는 돈들이 뭐 저는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 복지 체계 생애 주기에 맞는 복지 체계가 좀 더 갖춰지는 것에 여전히 재미없고 흥미진진하지 않더라도 좀 주력해야 된다라는 한 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이번에 저는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닌데 그 비행기 타고 하늘 한 바퀴 드라이브하고 온 다음 면세점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시대에 도대체 가당키나 한 처방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했거든요. 차라리 비행 산업이 중요한 산업이니까 그 뭐 대기업이지만 거기에 보조금을 주더라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뭐 코로나고 아니고 상관없이 물론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맑은 하늘을 굉장히 많이 만끽하고 있습니다만 기후위기와 인권의 접점에 대해서 많은 언어들과 정책들을 우리가 같이 좀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권 얘기를 미료 활동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외면했던 게 뭐 차별금지법, 사형제 모라토리움, 뭐 형사공공 변호인 제도 뭐 이런 이제 퍼블릭 디펜더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외면하거나 추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 좀 글로벌 스탠다드 혹은 뭐 유럽 제 국가들의 표준엔 좀 맞추자. ESG만 얘기하지 말고 일단 글로벌 스탠다드부터 좀 맞추자라는 얘기를 좀 반대파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유럽에서 확실히 알듯이 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혐오나 뭐 인종주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대처는 또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거 자유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니 자꾸 경제적 선진국만 주장하지 말고 그러면 인권의 선진국이 되자는 좀 이야기를 뭔가 이런 것들을 깨름직하게 여기시거나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좀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기후 위기와 관련된 거, 그리고 아까 생애 주기에 대한 복지와 관련돼서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더 촘촘하게 많이 마련되는 게 되게 필요하다. 어차피 이제 도로는 깔 만큼 깔았고 건물은 지을 만큼 지었다면 그런 SOC나 건설에 계속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뭔가를 지었다라는 거에 자꾸 좀 생색내기를 하게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체계가 많다는 것을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고 발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현안대담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출연 소감은 방금 해주신 말씀들로 좀 시간 관계상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분야별로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그래서 현안대담을 나눠봤고요. 종합토론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시면 오늘 행사 마무리 멘트를 여기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출연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코로나 시대가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모두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2021년 민변 한국인권보호대회 잘 치렀고요. 민변은 인권의 보편적인 원칙과 새롭게 대두되는 여러 인권 의제 고민하면서 2022년 새해에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예.